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책을 한 권 읽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3월에서 4월까지 넘어왔네요. 그리고 이 책은 100명 구독자 기념으로 읽기 시작하여 지금 14회를 찍는 이 순간에 구독자가 200명을 향해 간답니다. 조용히 글을 듣고 가시는 구독자님이 많아서 워낙 댓글 없는 채널인데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방송이 한창일 때 지금과 같은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위앰프를 이용한 라디오 같은 방송을 한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그때 생각이 나서 전 참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이 글을 녹음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댓글을 써주셨어요. 이 책은 정신 차리라는 따가운 책이라 수면용보다는 좀 파이팅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목마다 다 수면 영상이라는 글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면 영상을 모두 지우고 세이노의 가르침에는 파이팅 영상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저의 소소한 재미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벌써 14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럼 14번째 세이노의 가르침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협상 능력을 길러라.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나는 이런 것도 읽을 정도로 유식하다고 자랑하려는 듯한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는 그런 흉내는 내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면 주저없이 권하는 책이 있다. 명사회자 레리 킹의 절친한 친구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이다. 이 책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미국에서도 한때 베스트셀러 반열에 속했으나 뉴욕 같은 곳에서만 그랬다. 왜 그럴까? 책 중에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책들이 있다. 읽고 나서 혼자서만 알고 있기를 바라는 심리가 생기는 책들 말이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당연히 별로 소문이 나지 않는다. 어느 주한 대사관의 상무관에게 이 책의 원서를 선물했더니 첫날은 그대로 읽었으나 그 다음 날에는 책의 표지를 씌웠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 책은 90년대 초에는 협상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중기에는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말기에는 협상만으로도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제각기 다른 출판사들에 의하여 출간되었으나 출판사가 계속 바뀔 정도로 잘 팔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동아일보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난 뒤 어느 출판사에서 협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을 하였는데 오해하지는 말라. 나는 그 출판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며 그들은 내 글이 신문에 나오기 수개월 전에 판권 계약을 이미 했었다고 한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은 김병국 변호사의 비즈니스 협상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책 역시 훌륭한 책이다. 협상을 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001년 1월 독일 지멘스 그룹의 하인리히 폼피레 회장은 상하이와 인근공항을 연결하는 바이부상 열차 사업 수주를 위한 협상에서 주룽지 중국 총리에게 빈 양복 주머니를 뒤집어 내보인 뒤 일어나 두 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는 지멘스로서는 더 이상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는 약 2분간 주머니를 뒤집어 보인 채 서 있었고 주 총리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악수를 청했다. 1조 원이 넘는 계약인 하인리 회장의 기가 막힌 협상력에 의하여 그렇게 체결된 것이다. 피르 회장은 당시 협상에 진전이 없어 묘안을 짜내야 했다 면서 빈 주머니를 내보이기로 작심하고 미리 주머니를 비워두었다고 한다. 나는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고 외국에 가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미나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비행기만 24시간 이상 타게 되는데 1등석이라고 해도 흐리멍덩한 상태로 도착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나는 현지 도착 후 적어도 10시간은 지난 뒤에야 사람들을 만났다. 이때 상대방이 내가 도착한 즉시 미팅을 하자고 고집할 경우에는 상당한 경계심을 갖는다. 흐리멍덩해진 정신 상태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나는 나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협상에 대한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었다. 하나는 오리엔탈 스타일인데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웨스턴 스타일이다. 마지막 하나는 막무가내식의 형태인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갱스터 스타일이다. 베째라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오리엔탈 스타일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주로 연장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너는 윗사람도 없느냐? 말투가 그게 뭐냐? 학교도 안 다녔냐? 부모도 안 계시느냐? 젊은 사람이 그게 뭐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등등의 말이 그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대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상대라면 갱스터 스타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에이 18, 내가 나이 족같이 말아 처먹어 오는데 18도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래 나 18놈의 족같은 호루 새끼로 자랐다. 그래서 18? 뭐가 어떻다는 거야? 혹은 내미 18? 나 못 배우고 가방 가벼워서 무식한데 그래 존나게 유식한 당신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 나는 누구나 뻔히 다 아는 말을 X자로 표시하면서 고고한 척 점점 빼는 법을 모름으로 양해하라. 참, 나이 든 사람에게 욕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하자를 참조하시고 잘못하며 콩밥을 먹는다. 이런 대응 방법은 오리엔탈식 논리에 근저가 되는 유교적 사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된다. 이런 대응법은 주로 다시는 안 볼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나는 정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어떻게 해오라는 설명은 없이 그저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트집 잡으며 몇 번씩 헛걸음치게 하는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써먹은 적도 몇 번 있다. 이런 갱스터 스타일은 아주 예전에 내가 버스를 타고 다녔던 시절에 배운 것이다. 만원 버스 안에서 문 앞으로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려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잠시 좀 비켜주세요. 라고 정중히 말하면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A28 맨날 족같네. 좀 나갑시다. 라고 말하면 금방 공간이 생겼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보자. 당신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똥 같은 인간들이 진짜 더러워서 피하는가?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탈 스타일의 똑같은 스타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은 주로 얼굴을 자주 대면해야 할 상대에게 사용된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한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부족하여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웃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막 자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상대방의 논리에 동조한 뒤 기회를 노리라는 말이다. 오리엔탈 스타일에 웨스턴 스타일로 접근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상 중에 상대방이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오리엔탈 스타일인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의 입장은 현재 이러이러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나는 직원들에게 웨스턴 스타일로 대응하라고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 측이 문서나 계약 내용으로 보아 유리한 경우에만 그렇다. 저도 물론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리엔탈 스타일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스타일을 취하되 좀 더 높은 유교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봉급쟁이 아닙니까? 호랍이 사정 과부가 한다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달에 잘못을 범해서 심할서를 썼습니다. 저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제 아내는 지금 임신 8개월이고 저의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제가 부양해야 합니다. 제가 심할서를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희 사장 새끼 악질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못한 상황에서 사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즉, 상대방이 회사 내에서의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호소한다면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더 나아가 부모 부양 문제까지 언급을 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효도는 전통 가치 중 최고로 인식되는 것이기에 아무도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측에도 잘못이 있을 때 사용된다. 상대의 논리가 오리엔탈과 웨스턴이 섞인 복합 스타일일 경우에는 우선은 말꼬리를 트집 잡아 낚아채야 한다. 이를테면 상대가 연장자라면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선생님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 차이를 떠나 아까부터 제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게 있는데 도대체 내가 선생님 아들도 아닌데 어째서 반말을 하십니까?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 아닌가요? 어차피 당신은 속으로는 논리 싸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터이니 엉뚱하게도 상대의 말투로 시비를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의를 갖추어 서로 존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오리엔탈 스타일에 사용되는 논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웨스턴 스타일에 반드시 웨스턴 스타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할 때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당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뭔가 하나라도 잘못된 경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상대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오리엔탈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 나가는 것이 즉 두리뭉실한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우리 회사 악바리 사장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문서로 적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하라. 명심해라. 돈을 주는 입장이건 받는 입장이건 간에 아무리 문서로 철저하게 계약을 하고 도장 꽉꽉 눌러 찍어도 계약 사항을 무시하고 배째라는 식의 갱스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우리가 불리하면 오리엔탈 스타일로 접근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면 웨스턴 스타일로 접근하라고 했다. 즉, 어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을 유교적 가치와 뒤섞어 상대에게 접근해야 상대방의 양보와 이해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웨스턴 스타일로 끌고 가야 상대방이 항복하게 된다. 나는 양쪽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라는 것도 실제로 해본 경험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협상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기고 상대방은 자기가 이긴 것으로 믿게끔 착각을 안겨주는 협상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불리하게 될 때 재협상할 구멍은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봉급 생활자들은 협상에 임할 때 반드시 당신에게 90%의 결정권은 있지만 남은 10%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윗사람이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그 어느 협상을 하건 간에 내가 공통적으로 주문한 말이 있다. 너희는 언제나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악역은 내게 맡기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너희들 사장인 나를 개새끼로 욕해라. 너희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쌍놈의 사장 새끼가 결제를 안 해준다고 말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선량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법이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한편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지르면 금방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 협상 서적들에 나왔던 주옥 같은 사례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 말이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연습 게임을 자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우리 측에서 잘못해서 고객이 대단히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을 했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경우 절대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효과적인 방법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그의 상급자가 고객이 있는 앞에서 서류판 같은 것으로 머리를 때리며 고객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야단을 고래고래 치고 당장 사표를 쓰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이때 그 직원이 여자라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짜는 것도 효과적이다. 남자라면 그저 한없이 슬픈 표정을 지어라. 이렇게 한 뒤 상급자가 그 고객을 조용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면 대부분 그 고객은 오히려 담당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미리 연습해 보라는 말이다. 나는 학연, 지연, 혈연, 배경 없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무릎이 수없이 깨지는 가운데 협상력을 길렀다.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사실 모두 협상에 의한 것이다. 결국 인간에 대한 여러 간접 경험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내가 존경하는 작가 최인훈의 관념적 소설들이 인간군상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도 알린다. 아울러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모두 읽었다고 해서 협상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 속성상 공개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책에도 언급되지 않는 나 역시도 공개하기 어려운
협상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협상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협상하기가 어려워진다. 실제로는 내가 양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뭔가 내게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계속 의심하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기에 협상이 깨진다. 내가 say no인 것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나와 협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종종 받으며 나는 진짜 100% 선의인데도 그 뒤에 뭔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의심받기도 한다. 15세기 피렌체와 베네치아 공화국 사이에 있던 작은 도시 국가 이몰라와 포툴리에서 아들의 섭정인 행세를 하며 권력을 쥐었던 카테리나 스포르차 백작 부인. 그녀는 반란이 일어나 남편이 시해당하자 자신의 자녀들을 인질로 내어주고 포틀리 성체 안으로 들어간 후 결사적으로 항전하였다. 반란 주도자들이 인질로 잡아둔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녀는 망루에 올라가 갑자기 치마를 걷어올리고 음부를 보여주면서 이 멍청한 놈들아, 아이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모르냐고 외쳤고 이에 기가 죽어 망설이던 반란자들은 그녀의 숙부가 지원군을 파견하자 도망갔으며 그녀는 남편을 죽인 자들을 극도로 잔인하게 처단했는데 당시 25세였고 마키아벨리와 용병비용 협상을 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서 나는 이보다 더 내 머리를 때린 협상 사례는 보지 못했다. 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 해라.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말들의 은연중에 세뇌되어 살아간다. 나는 어릴 때 국산품을 사용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느낀 것은 내가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무관하고 정작 부자가 되는 것은 그 국산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전혀 모르고 내가 굶어 죽어도 그들에게 나는 언제나 타인이었다. 은행에 저축을 하여야 개인도 잘 살고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언젠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내게 학교 숙제인데 집에 있는 은행 통장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준 숙제였다. 내가 보통예금 통장 2개뿐이라고 하였더니 아이는 우리 집은 목돈 마련도 없고 정기예금도 없느냐고 이상한 듯 물었다. 사실 나에게 은행은 생활비를 잠시 맡기거나 자동이체를 위한 곳에 불과하다. 70년대 초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잣집 친구들의 아버지는 은행 고위층 사람이거나 은행 돈을 빌려 사업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은행에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저축을 한 돈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싫었고 지금도 싫어한다. 처음부터 나는 은행과 거리가 멀었다는 말이다. 20대에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1,000만 원은 아줌마들과 함께한 낙찰개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개는 위험하므로 정말 믿을 만한 개가 아니라면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할 것을 권유한다. 단,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이다. 목돈을 500만 원이라도 만들면 그 돈은 수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니란 말이다.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여 저축상을 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많은 돈을 왜 은행에 계속 넣어둘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원금이 보호될 수는 있어도 한도 내에서 종금사나 신용금고, 조합 등과 같은 제2금융권에 분산시켜 놓고 이자는 매월 은행으로 자동이체시키면 어떨까? 그런 곳은 불안하고 찾아다니기도 불편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뭐가 불안하다는 말인가? 원금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다면 5천만 원 원금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도 돈을 맡길 곳이 문을 닫으면 몇 개월간 그 돈을 찾지 못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다. 몇 개월 이자를 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봤자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날릴 각오를 하고 나는 언제나 고금리만 따라다닌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 법으로 보장이 되는 한도 금액으로 여러 곳에 쪼개 놓는다는 것과 이자는 매월 자동이체로 수령한다는 것.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일정액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예치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나의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정부에서 쓰는 수법이 예금 보장 한도액 제도인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 맞은 참새처럼 불안감에 떨면서 자금을 제2금융권보다 그래도 더 안전하게 보이는 은행으로 옮기게 되고 은행들은 BIS 비율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맞추게 되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기 쉽다. 결국 불안감 조성은 은행을 살리기 위한 심리적 전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담보로 하여 전략적으로는 이자는 조금 줌으로써 예대 마진을 극대화시켜 그 마진으로 부실을 털어내려는 속셈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투신사나 은행 중 자기네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광고하는 곳은 이자를 가장 조금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은행은 길 건너 가까이 있는데 제2금융권 회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다고? 도대체 당신 시간이 다른 일들에 얼마나 값지게 쓰이고 있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할 시간을 아까워하는가? 시간은 금이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금이 아닐 경우가 많다. 불편하다고? 편리함은 언제나 당신의 돈을 빼앗아가는 원흉이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해라.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수록 돈은 쌓이기 마련이며 돈 찾기가 편리할수록 돈은 새어나가는 법이다. 은행의 경우 우수고객이라는 말은 은행에 돈을 많이 기증한다는 뜻이다. 지점장실이나 VIP룸으로 안내되어 커피 한 잔 마시는 대신 당신은 적어도 제2금융권보다 연 2, 3% 정도는 손해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가끔 은행에서 공연 티켓도 들어오고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 면제 역시 큰 도움이 못 된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수수료는 절감된다. 어느 은행이건 간에 우수 고객이 받는 추가 예금 이율은 잘해야 연 0.5% 정도이다. 은행의 우수 고객에는 대출 금리가 최대 연 3%까지도 감면된다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대출 받을 때가 되어봐야 한다. 특히 예금담보대출은 엄청난 손해이다. 정기예금 이자를 연 4.5%를 받고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로 7%로 대출을 한다면 2.5% 더 내는 것이 아니라 4.5%에 대한 세금액까지도 당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원 세상에나 신용대출이니 정책자금 대출이니 그럴듯한 것들도 많지만 당신을 뭘 믿고 그냥 빌려주겠는가? 물론 당신이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느 한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해왔다면 신용대출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액수가 몇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으로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출 담당자라고 치자. 당신 같으면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직장이 좋고 거래를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몇 천만 원을 내주겠는가? 그럴 리 없지 않은가? 당연히 담보를 요구할 것이다. 담보만 있으면 요즘은 어디서나 돈을 빌린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지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임을 기억해라. 당신이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빌려 쓴 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는 당신이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 굴리고 있는 자금에 붙는 세후 이자보다 언제나 많은 법이다.
나는 적금은 적금대로 들고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그 쉬운 산수도 못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기억해라. 그 어떤 금융기관이건 간에 그들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절대 아니다. 금융기관의 정확한 표현은 금융회사이며 당신의 돈을 이용하여 스스로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영리목적의 법인이다. 영리목적으로 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금융기관의 창고 직원은 물론 금융기관에 소속된 재테크 상담가의 말도 환기로 듣고 환기로 흘려버린다. 은행에서는 자기들 상품에 가입하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권유하고 증권회사는 자기들 상품을 권유할 것 아닌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돈을 맡기지 마시고 이러저러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이만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당신에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다행히도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여러 곳이 있다. 그런 사이트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금리 변동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당신이 모르면 모르는 만큼 호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머니게임이다. 4년 전 거래하던 은행 PB가 그 은행에선 처음으로 6개월짜리 라인 펀드를 판매한다고 했다. 그런데 펀드가 교보증권이 운영하는 펀드와 라임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45대 55의 비율로 투자한다는 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초라는 말에 나는 거액을 넣었다. 만기에 약속된 수익이 달성되어 펀드를 현금화시키자 규모가 더 커진 2차 라인 펀드를 곧 판매한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지난번에 수익을 보셨는데 왜 안 하세요? 그때는 은행이 라임 자산 운용하고 첫 거래라고 하지 않았나? 라임에서 미끼를 던질 것이니 받아먹은 것이고 이번에는 그 미끼로 더 큰 자금을 꼬시는 것인데 그걸 못 믿겠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라임 사태가 터졌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미리 알아챘을까? IMF 외환위기가 가라앉을 즈음이었다. 어느 단기 펀드에 들어갔고 수익이 크게 났기에 2차 펀드에 더 큰 금액을 넣었으나 원금의 40%가 날아갔다. 당시 투자자들이 모여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으나 패소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의 끈끈한 관계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 자산운용사 관련 법규 중 상당수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망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증권사에 이익을 넘기고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하루에 10번이나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는 등의 행태도 그것도 가장 수수료가 비싸다는 전화 주문으로 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태를 은행 직원들이 알 리가 없다. 그러므로 PB 혹은 은행 창구 직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펀드 사기의 경우는 시중 은행들조차 속아 넘어가기 쉽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자 인쇄된 안내문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언론에서 종종 무슨 펀드의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기사가 나올 때는 주의하여라. 어떤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는 한두 개가 아니고 종종 수백 개 이상이며 그 펀드들의 금액은 5억 원짜리도 있고 5천억 원짜리도 있다. 펀드에서 수익을 낸 뒤 보도자료를 돌리는데 때로는 기사에서 그게 얼마짜리 펀드인지는 밝히지 않고 수익률 몇 %만 강조하곤 한다. 금액이 작은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은 것이 금액이 큰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느 운용사의 펀드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숫자놀이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해 1억 원 펀드 수익률이 20%이고
1천억 원짜리 펀드 수익률이 1%라고 하면 두 개를 합쳐 10.5%를 평균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법인 하나만을 위한 펀드들도 있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잘 공개되지 않는다.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카지노를 많이 구경했었다.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내가 슬롯 머신에 동전을 넣을까? 전혀. 남아프리카에서는 거래처가 나를 접대한답시고 카지노에 데려왔는데 나는 구경만 하다가 빨리 돌아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 행운을 기대하며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왜 나는 하지 않았을까?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길 확률이 더 크다면 카지노 회사들이 그렇게 근사한 건물들을 보유하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카지노 회사들이 잘 나간다는 것은 내가 게임에서 질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나는 내가 질 확률이 더 크면 그 게임은 절대 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펀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그 종류가 적어도 1만 개 이상 될 텐데 도대체 누가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것일까? 금융공학자들이다. 어떻게 만들까? 각종 금융 데이터와 통계 수치 등등을 근거로 만들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카지노처럼 그것을 만들어 운영하는 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구매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리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공학자들이 만든 상품은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 자본시장이란 게 원래 사람들의 적당한 무지와 탐욕을 동력으로 굴러가는 곳,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는 말인데 100번 맞는 말이다. 나는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데 아내가 보는 바람에 중간에 껴들어가서 결국은 다 보았다. 해원제 상조회사는 어떻게 운영될까? 어떻게? 어떤 상조회사는 광고비를 계속 쏟아부으면서 전국에 많은 지사와 직원을 둘 수 있을까? 월 회비를 내면 이러저러한 혜택이 있다는데 그 좋은 혜택들을 다 주고 나면 납입된 회비로 운영비 감당이 안 될 텐데. 자,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다고 치자. 장례는 치러야 하는데 경황이 없다. 상조회사에서 약속한 것들만으로 장례 절차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나가야 할 비용들이 있지만 이미 회비를 내왔고 견적 비교를 할 상황도 아니므로 회원들은 상조회사의 방침을 그저 다 수용하게 된다. 부조금이 들어오므로 웬만큼은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회원제 상조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는 미래의 어느 날 틀림없이 발생할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으며 장지나 화장장 선택 같은 것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째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원제 상조회사들이 생겨나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풀 수 있는 단초이다. 지사들 역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적금을 들었다는 마음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차라리 은행 적금을 들고 장례식장의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후불제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부자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종신보험 홍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자기 비용으로 납부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나는 보험금 100억 원을 기준으로 국내 대형 보험사들 4-5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그 조건들을 하루 종일 분석하고 엑셀로 비교하며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개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자동차 리스나 렌트의 경우 현금 구매 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엑셀로 비교하여 보아라. 그 차이에 놀라게 될 것이다.